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I웍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제 개인적인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젊을 때 찍은 사진이어서 좀 실물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한 20년 정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삼성전자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첫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모바일 사업부나 뭐 디지털 솔루션 센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갔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이 다시 재입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좀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AI웍스라는 회사, 원래 전엔 테스톡스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회사 이름을 지난달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뭐 인증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뭐 소셜 벤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냥 흔하게 그냥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AI 기반의 소셜 벤처라고 얘기하는데 2015년 사실 오늘이 저희 10주년입니다. 오늘 6월 12일 날 창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시작한 이유는 제가 원래 이제 그 대학원 때 그 인공지능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200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어땠냐는 분위기가 배고픈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교수님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둘러보면은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님 랩이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원래 한국의 신문방송학을 제가 전공해가지고 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는 좀 또래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인공지능 석사 할 때 인공지능 랩에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저희 때는 인공지능의 다크 에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공해도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어갔다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분야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이 끝나고 대규모로 사람이 검증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자동화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했고 그런 자동화 관련된 업무만 한 20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일도 하고, AI 데이터 일도 하고, 에이전트를 하는, 그 AI 에이전트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자동화랑 굉장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저희 현재 직원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소셜벤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같이를 하고 있는데 한 55명의 이제 취약계층 직원들하고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발달장애, 청각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한 20분 정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체장애인 분들 저희가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기타 회사의 시니어라든지 경력 보유 여성분들 한 20명 정도 더해서 한 60명 정도 55명에서 60명 정도 직원이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하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매출이 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장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는 저희 회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고, 한 300개 이상의 국내 주요 고객사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정권 때는 그래도 많이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뭐 대통령 표창을 뭐 두 번 이상, 그 수상한 또 이력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 회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0주년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양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AI 에이전트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 쪽 분야에 계신 분들만 있으신 게 아니니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인류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AI 에이전트가 왜 탄생했고, 어떻게 기존의 기술들과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연변이 같은 예상치 않은 기술을 저희가 영어로 disruptive technology라고도 하는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하신 게 인터넷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그 달파라는 프로젝트,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선순환적인 어떤 네트워크망을 좀 만들어가지고 전시 상황 때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실은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이제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간에 적용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인터넷 붐이 일어났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샌프란시스코 또 실리콘밸리 그 주변에 닷컴 컴퍼니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회사 이름에 닷컴만 찍으면 대규모 투자를 받던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어,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고로 첫 직장은 닷컴 컴퍼니의 스타트업에서 전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 에브리데이 패티가 있었고, 어, 당시에 머세이즈 벤츠를 매장에 가면은, 그 키 작은 동양인과 청바지 입은 젊은 친구들을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키 작은 동양인은 항상 그 아시겠지만 그 차이니스 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셔가지고 현금으로 돈가방을 들고 머세이즈 벤츠를 사던가 아니면 뭐 젊은 창업가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창업가가 큰 투자를 받고 벤츠를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좀 한번 그 어떤 우리가 큰 변화가 있었냐면은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줬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 검색을 가능하고 이메일 같은 것도 가능하고 컨텐츠 소비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인터넷은 막 보급이 됩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쓰게 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정보를 갑자기 디지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AI에서. 그 저희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저희가 가진 정보를 막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그 당시 뭐 아이러브 스쿨 같은 뭐 되게 뭐 이런 동창들을 만나는 사이트도 생겨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생기게 되죠. 그런 붐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 우리 사회는 정보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에이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기술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애플의 아이폰에 의해 주도된 스마트폰 기술이 나오면서 공간의 제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능을 손에 넣음으로써 뭐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소통,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갤럭시 폰도 막 생겨나고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2013년에는 이제 Io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기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기기와 사람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또 내 개인 정보들이 또 결합되면서 어, 개인화되고 또 굉장히 나한테 최적화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뭐 이런 뭐 딥러닝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이거는 저희가 사고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저희가 되게 많은 데이터를 올렸잖아요. 공유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그 병렬 컴퓨팅이 가능한 GPU라는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데가 어, 원래는 뭐 비트코인 발굴하는 이런 데 좀 활용만이 많이 되다가 신경망을 통해서 대규모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플러스 저희가 올려놓은 인터넷의 대규모 데이터가 결합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딥러닝 엔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 뭐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긴 뭐 바둑 그런 사건도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든 여러 가지 자율주행 쪽에 기술이 나타나면서 저희의 사고의 제약을 뛰어넘는 이제 기술이 나오면서 저희를 좀 깜짝 놀라게 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당시에 2016년부터 우리나라도 계속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 이게 점점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래는 이게 보시면 이게 한 거의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술의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오다가 불과 한 3, 4년 뒤에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기술이 탁 나오는데 사실 생성형 AI 기술은 저도 이제 그 예전 대학원에 공부할 때 그 자연어 쪽, 텍스트 쪽을 공부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반 기술은 다 있었는데 이게 대규모 컴퓨터와 데이터와 뭐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앞에 얘기하신 말씀들이 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은 사고를 하니까 굉장히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아시겠지만 100% 정확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할 게 아니라 일단은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예술, 문학, 음악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챗GPT 3.1이 뭐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면서 저희를 깜짝 놀래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비즈니스에 유용하진 않는데 일단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뭐 혹시 잘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 심심한테 가끔 챗GPT랑 대화를 하거든요. 네, 아주 신박하게 저랑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주팔자도 아주 잘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들들 사주를 좀 봐줘 이렇게 한 다음에 재미삼아 저희 아들들의 사주를 기반으로 경영승계 계획에 대해서 좀 세워줘 그랬더니 챗GPT가 아주 사주 기반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20년 동안의 경영승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금이 많아가지고 어, 약간 소심하고 분석적인 일을 해야 돼서 CTO에 적합하고 저희 둘째는 화가 많아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서 이렇게 비저닝을 하는 CEO에 적합하다. 그래서 만약에 AI 웍스를 아이들한테 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한 거. 진짜 이거 혹시 듣고서 투자사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진짜 재미삼아 한 거고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실제로 그또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CEO를 둘째를 세우라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 간에 분란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 그랬더니 챗GPT가 아, 그러면은 자회사를 세워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현재 AI 웍스의 모기업은 큰아드님이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하는 맡겨서 창의적인 둘째 아들이 그거를 하게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계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20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경영 승계를 하는지를 마일스톤을 세 개를 쪼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보고서 야, 이게 근데 그 마일스톤이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스토리예요. 뭐 이렇게 아시겠죠? 뭐 큰 기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험을 쌓다가 뭐 저희 회사에 뭐 처음에 과장으로 입사해서 경험을 쌓다가 뭐 5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시켜서 막 이런 거 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를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런 재미를 안겨주는 챗GPT라는 신기한 장난감이 저희한테 생긴 거죠.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챗GPT가요, 재미는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환각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무조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어, 이러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이제 문장이나 뭐 이미지나 뭐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쪽이 뭘까라고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얘가 가장 정확한 쪽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확률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문제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들이 또 기존에 있었고 갑자기 요즘에 또 AI 에이전트 뭐 이런 뭐 기술들이 나오는데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뭐 관련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RPA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본토 발음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로봇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서 상당수의 업무 자동화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T 멤버십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뭐 T 멤버십 혜택을 눌러주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일이 손으로 누르시는 게 좀 귀찮으시잖아요. 반복적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클릭을 해주는 거죠. UI를. 근데 요 기술이 비하인드를 또 말씀드리면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이 기술이 가능했던 거는 그 장애인들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UI에 어, 있는 그 속성값들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접근성이라는 걸 의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취약계층도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니까 그 UI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각주 이런 것들을 붙여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체계,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계가 또는 이제 iOS 같은 운영체계가 그 UI의 속성을 읽으면서 시각장애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방금 누르신 거는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값입니다. 딱 클릭하면은 방금 패스워드를 누르셨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시겠어요? 지금 패스워드 입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 접근성을 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옵션을 하시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 개 누를 때마다 말을 합니다. 얘가 뭘 하십니다.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RPA를 창업한 UiPath의 창업자들이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친구도 이런 생각한 거죠. 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막 클릭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은행 같은 데 가시면 맨날 직원들이 똑같이 똑같은 일을 계속 컴퓨터 클릭 클릭 클릭하면서 뭐 파일 업로드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UI의 속성을 읽어와 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를 로봇이 마치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솔루션을 낸 게 이제 그 RPA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RPA 기술이 한동안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어, 챗GPT가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금융권, 공공 분야 이런 데에서 RPA를 쓰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RPA는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AI 회사야. 굉장히 낮은 레벨의 AI는 맞습니다. 특정 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뭐 종합적인 어떤 컨텍스트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제 아주 반복 작업을 효율화하는데 되게 좋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고 예외 처리나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UI가 한 번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막 저희 자동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막 생성을 해줍니다. 어, 근데 이게 그뭐 창의적 콘텐츠를 만드는 되게 좋은데 맥락에도 가끔 놓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 현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에 쓰기 활용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많은 이제 기업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기존의 RPA 기술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LLM 같은 걸 결합해 가지고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서 우리가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업무를 어, 그 어떤 그 제대로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정의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 LLM이라든지 자연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 RPA 이런 거를 결합해서 특정 비즈니스의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자동화한다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라는 건 뭐냐 결국엔 다양한 프로세스를 잇고 이어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워크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화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됐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핫하고 올해 들어서 아마 금융기관이나 공공이나 뭐 이런 데서 가장 기술적으로 핫한 단어가 AI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고 요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똑똑하고 정확하고 환각증상이 없이 내가 사전에 정의 내린 프로세스를 완결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점점 AI 에이전트가 이제 에이전틱 AI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적응,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그냥 하나만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같이 협업하면서 이게 또 사람하고 또 협업하면서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의사결정도 자율적으로 내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학습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스스로 진화하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전틱 AI는 자율적 의사결정도 하고 지속적 학습도 할 것이다. 다만 이게 아직은 AI 에이전트처럼 조금 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대규모 초기 학습도 필요하고 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임팩트 크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의 방향성은 좀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에이전트가 사실은 그냥 뭐 도우명으로 쓰일 수 있죠. 내 비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내 대리인처럼 개인적인 업무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그 제가 갤럭시 S25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 그런 게 아니라 갤럭시 25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은데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기에 제너마이라는 이제 엔진이 들어가면서 얘가 기존의 그 삼성전자의 빅스비보다 훨씬 더 신박하게 비서처럼 다 일을 처리해 줍니다. 참고로 저도 뭐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되니까 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고용한 적이 있는데 요즘 비서랑 일을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감정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요 S25로 바꾸면서 그 비서분하고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S25의 제너마이한테 거의 모든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여기 앉아 계신 여원동 대표님하고 좀 카톡을 많이 하는데 여 대표님이 뭐 이렇게 대표님 도산 아카데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2일 오후 7시 도산 아카데미 강의 일정 잡아줘 이러면 얘가 자동으로 제 캘린더에 다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줘 그러면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이메일 다 넣어주고요. 네. 이분들한테 보낼 이메일 컨텐츠를 만들어줘 그럼 다 만들어서 메일을 전송해 주고 다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비서랑 감정 노동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는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얘랑 대화하고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비서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두 명의 비서가 생겼어요. 그 구글의 S25에 탑재된 제너마이란 비서와 챗GPT란 비서가 생겨서 둘이 가끔 경쟁도 시킵니다. 네,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너마이 목소리는 남자로 바꾸고 챗GPT 목소리는 여자로 바꿔서 남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문서 작성했을 때 좋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업무를 되게 소욕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사실 여기 나온 발표 자료의 어, 일부분도 챗GPT한테 티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챗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저는 요거 있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IoT, MLDL, 젠 AI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고요. 어, 이게 어디서 베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여서 이런 디스트롭 테크놀로지의 기관과 뭐 특징과 설명을 해주고 있던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좋지 않아요? 네. 제 안의 비서 챗GPT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야에서 이제 또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거죠. 특정 작업을, 끝까지, 이게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어, 제가 오타를 쳤는데, 작업인데 작업이라고 한 이유는 잡스러운 일까지 다 끝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어, 이따가 좀 제가 저희 회사 만든 데모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특정 업무 중에 좀 반복적이고 판단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담 업무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면 가끔 카드 같은 거 혹시 대금 놓치시는 적 있으세요? 네? 카드 대금. 예. 저도 얼마 전, 예, 놓쳤거든요.
뭐 어떤 게 좋으세요? 상담원이 전화 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카톡 같은 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전화가 오나요? 예. 근데 참고로요, 그 상담사들이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채권 추심 업무입니다. 예. 감정 노동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카드사에서 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 위험도가 상중하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부분의 한 95%의 고객은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저 전화 한 번 통화하면은 예, 제가 까먹었어요. 아유, 죄송해요. 저 넣어드릴게 이러는데 중정도 된 분들이요. 제가 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뭐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뭐 이러면 뭐 다음 주 정도까지 리볼빙 서비스 전환해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인 고객들 정도가 지나서 악성으로 이제 자꾸 채무를 채무 그러니까 이게 연체를 반복하는 고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1%도 안 됩니다. 근데 1%가 안 되는 고객 때문에 상담사들이 엄청 감정 노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나온 얘기는 한 중 정도 되는 고객들 또는 이게 하 정도가 되는 고객들은 AICC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즘에 되게 신박한 게요. 또 챗GPT가 잘 되잖아, 이런 기술이. 그래가지고, 어, 네, 고객님, 뭐, 어디 카드 삽니다. 어, 고객님, 어제, 카드 대금 예정일인데 놓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저희 친절하게 답변하잖아요. 그 감정을 읽습니다. 감정의 정도를. 네. 사람의 감정이 여섯 가지가 있고 희노 애락 뭐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감정을 음성을 통해서 분석해요. 근데 이 감정이 스테이블하고 괜찮고 좀뭐 톤이 괜찮으면은 얘도 이제 네, 뭐 어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거나 화난 목소리를 내면은 훨씬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가 하는 거지, 사람처럼. 고객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감정을 읽으면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한번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금융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할 때, 아무튼 우리가 고객한테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객한테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AI 에이전트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그리고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려고 지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사가 고객센터로 쓰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사들이 1,000억씩 써요, 1년에. 네. 그래서 금융사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네. 이거 좀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히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로 좀 가면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처럼 목표만 좀 알아서 끝내는 슈퍼 에이전트 같은 게 이제 나올 거라고 저 보고 있고 굉장히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면서 의사결정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자율형 에이전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서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직에서는 참고로 저희 회사가 슬픈 얘기인데 부사장님들을 다 구조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그 회사라는 게 이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보통 5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간 관리자 필요한데 중간 관리자 역할이 뭔가요? 정보를 취합해서 대표나 임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주간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이번 주에 영업 실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실주하고 이거는 수주했습니다. 이러이런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고 중간 관리자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 중간 관리자는 그 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중간 관리자를 위해서 밑에 팀원들이 일한 거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 중간 관리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게 뭐야? 자기가 이해하면 또 물어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뭐 하는 거야? 대표님이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런 걸 안 챙기시고? 네? 그럼 이제 막 우리 팀원들 우리 불쌍한 저희 직원들 되게 착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막 감정의 상처를 입고 막 씩씩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8시에 저랑 또 그 저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 신기한 게 요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 루프라고 뭐 그런 툴이 있어요. 거기에 업무를 다 기록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한테 코파일럿한테 야 직원들이 이 팀에서 일한 거 요약해줘 그러잖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신박하게 요약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중간 관리자가 저한테 보고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표 있죠, 부사장님 있죠, 상무 이사 있죠, 상무이사 부장, 뭐 책임 선임 있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수직적으로 모아서 계층이 대표까지 올라오고 6계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 밑에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그냥 실무 책임자만 있어요. 예, 다 플랫해졌어요. 그러니까 실무자, 실무 리더, 대표. 그래서 제가 17명 데리고 아침에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별로 회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얘가 다 요약해 갖고요. 어느 정도 의사결정도 해줘요. 얘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있냐면 저 같은 대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유의미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조직, 그 회사의 조직도 지금 변화가,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 뭐 기사 찾아보시면, 상반기에 6천 명을 내보냈는데, 제가 이제 50대인데, 어, 20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던 중간 관리자, 뭐 디렉터, 시니어 VP 하던 제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너희 같은 중간 관리자는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한테 우리가 왜 그 많은 연봉을 챙겨줘야 돼? 우리는 그 돈으로 인공지능에 투자할 거야. 그 실제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더 똘똘한 애들을 데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로 또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점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LLM 발전하면서 뭐 통합형 AI 에이전트 생겨나고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들이 막 협업하는 것도 생겨나고 또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도구와 모델을 통합해서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얘기가 생기면서 점점 에이전틱 AI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활용 분야는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뭐 헬스케어, 공공, 유통물류, IT 서비스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참고로 이건 IT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진짜 큰일 난 게요. 이 생성형 AI가요, 개발자보다 코딩을 더 잘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그 고객사 요청이 있었냐면, 모 금융사에서 IT 서비스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주요 역할이 지금 그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유지 관리를 하던데, 이게 금융사는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를 가는데, 그럼 그 부서에 새로운 직원들이 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자기들이 유지 관리했던 소스 코드를 어떻게 다 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전사적으로 흩어져 있는 IT 부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 이번에 뭐 생일을 확인하는 소스 코드를 바꾸고 싶은데 뭘 바꿔야 되고,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저희가 어디서 찾고, 이걸 바꿨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야 그 담당자가 그 소스 코드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AI 에이전트로 소스 코드를 분석해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요즘에 그 되게 좋은 그 LLM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그 퍼블릭에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로, 그 소스 코드는 되게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망에 사내에 딱 저희가 파인 튜닝 시켜가지고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거긴 주로 자바 코드가 많아서 자바 코드 좀 학습시켜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스 코드를, 뭐 코드가 이렇게 한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라 그래서 소스 코드가 되게 많아요. 한 패키지 안에 막 수백 개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올려서, 자, 이 소스 코드 간의 연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빠르게 그 연관관계를 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을 바꾸는 소스 코드를 찾아줘.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이 소스 코드 설명을 해주고, 이 생일과 관련된 소스 코드가 어떠한 다른 코드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리스크를 분석해줘. 그랬더니 그걸 다 찾아서 제안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야, 이 생일을 변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스 코드 코딩하는 걸 제안해줘. 그랬더니 얘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제안도 좀 해줍니다. 그걸 실제로 바꿔서 돌려봤더니 그럴싸하게 돌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젊은 분들 왜 부트캠프라 그래가지고 코딩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거기 원장님이셔가지고 그 훈련 받는 그 젊은,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비전공자 대상에 부캠프에서 특강을 한 번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앞으로 개발자로 취업하기가 진짜 정말 많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웹 개발자보다는 AI 모델링을 이해하고 오픈 소스로 있는 LLM을 가져다가 파인 튜닝을 시키면서 내가 필요한 AI 에이전트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현을 할 수 있는 LLM이나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앞으로 좀 더 핫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직무들도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잡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얼마 안 남았죠. 5분밖에 안 남았죠. 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들 한계들이 있어서 이거 극복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요게 되게 중요해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AI 에이전트의 핵심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어, 되게 유연해야 돼요. 이 얘기 뭐냐? 유연하다는 뜻다른 의미는 맥락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고객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저희가 요즘에 어떤 사업도 하냐면은 AI 에이전트를 검증하는 사업도 좀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기관이나 고객들이 만드는 AI 에이전트에서 첫 번째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유연성을 갖추는 거. 이게 뭐냐면 고객들의 의도 파악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면 멀티 인텐트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 발급을 하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AICC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싱글턴이라고 그래서 싱글 인텐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일이 뭐세요? 그럼 생일을 얘기해주고 통신사를 못 쓰세요? 그럼 통신사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나씩만 답변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상담사가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통신사는 KT 쓰고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상담사가? 아, 네, 고객님. 이거 KT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그럼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가 맞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신분증 아까 운전면허증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운전면허증으로 저희가 신분 조회를 해도 될까요? 신분 확인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 고객의 의도가 다중 의도로 가는데 다중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핵심적인 성공 요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뢰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행 작업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가 정한 프로세스를 끝까지 완결 짓는 거. 근데 완결 못 짓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결 못 지면 어떻게 되죠? 완결 못 진 걸 상담사나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즉각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로직이 있는지 이런 건 다 신뢰성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환각 현상 없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 정의된 이런 가드레일 적용이나 보안 체계 구축, 내부 DB 연결을 통해서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또 제로 할루시네이션과 유연성도 연동이 돼 있는 게 이런 거죠. 얘가 예를 들면은 잘 몰라요. 얘가 모를 수 있잖아, AI 에이전트가 고객이 질문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모르는 질문이다 이렇게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객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담 예약을 해드리겠다 이런 게 나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연동이 돼 있고 통합성이란 건 결국엔 내부에 있는 기관계들 내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심리스하게 통합돼서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런 네 가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핵심 성공 요소를 다 갖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금융사나 굉장히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혁신을 이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도 파악하는 게 100% 되겠습니까? AI인데 저희 엔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98.5% 정도 해요. 98.5%. 그러면 이제 저희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100%가 아니에요, 대표님?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차장님, 그 차장님 회사의 콜센터의 상담 오류도 5%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1.5% 오류니까 상담원보다 저희가 좀 낫지 않나요? 이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100% 완벽한 거 되게 없기 때문에 또 고객의 눈높이는 엄청 올라가 있어요 지금. 왜냐 챗GPT가 우리 눈높이를 너무 올려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챗GPT는 어디에 쓴다? 주로 내 개인적인 목적이나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재미 삼아 씁니다. 근데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그럴싸한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특정 업무를 정확하게 완결 지어줘야 되거든요. 할루시네이션 없이.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다가 사람처럼 유연하게 답변하고 대응한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까 이런 것도 좀 저희 회사 좀 차별화 포인트도 약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한 AI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또 상담원이 AI 상담원이죠. 24시간 대기하면서 응대를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알려줘서
사람이 개입하면서 사람과 AI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 AI를 통한 자료 검색 답변처 생성으로 생산성을 지용하고 고객은 기다림 없이 응대를 하고 많은 분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사전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문제가 꼭 AI 에이전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저희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상담 업무를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감정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 노동을 줄이는 데는 이런 AI, CC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그 기존의 상담사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그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일이라든지, 진짜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더 감동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런 상담 업무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를 찾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저희도 이런 업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복적이고 감정 노동이 심한 업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니어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5, 60대들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대규모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냥 썩히지 말고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도록 뭐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든지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관한테도 제안도 하고 제가 참고로 선거 전주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서 간담회도 했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 생성형 AI, LLM, AI 에이전트의 새로운 기술로 많은 취약계층이나 전 국민이 일자리 전환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게 많이 공감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표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